자, 들어갈게요. 공업입지론으로 들어가는데, 공업입지론도 이렇게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의 나온다고 보고, 이쪽 체크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이제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레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레시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할 테니까 배버부터 갈게요. 자,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 그 비용이 많이 나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해야 되죠. 그래서 튜닝이라는 학자가 수송비를 강조했죠. 얘가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수송비가 가장 강조됐고요. 그리고 수송비가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고 우리가 노동비라고도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인건비라고 최근에 나왔었어요. 이 비용이 최소해야 되고요. 얘네들 비용이 최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정력은 우리가 공장 같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걔네들끼리 어떻습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죠? 그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송비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무게가 좀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곱하기 거리를 해서 이게 이제 최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입지의 주요 인자가 수송비, 노동비, 집정력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게 제가 무슨 비죠? 수송비죠. 수송비는 원료와 무게에 대한 제품의 무게가 이동거리에 이제 비례한다는 것으로서 어떻게 돼요?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이 입점하고 노동비는 그냥이요. 이건 인건비예요. 인건비도 최소가 돼야 되죠. 근데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최대가 돼서 입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 가시면은 그러면은 공장 부지의 입지위원이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게 있죠. 묶어보세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건 수송비를 적게 드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원료 산지가 있습니다.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자체가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경우예요. 소비지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있는 곳이 있으면 자 중간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공장이 있죠. 공장이 있으면은 이 공장이 제품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원료를 끌어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원료 수송비가 나갑니까? 나가고 여기선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들어가죠. 근데 그 원료라는 자체가 두 가지 원료가 있어요. 편제라는 편제는 국지 그 지역에서만 나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물 자원 같은 게 보통 대부분이죠. 근데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과 공기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왜 장수 졸침대 아시죠? 벽이 5개. 그럼 그냥입니까? 이 침대는 돌이 필요합니까? 원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료가 가볍겠어요? 원료가 무겁겠어요? 무겁죠. 그러면 원료 산지에다 입지하는 게 원료 수송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맥주라는 것은 자 어때요? 이 제품이 있으면 병이 무겁고 물과 공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보리라는 건 어떻죠? 보리는 원료가 편제지만 돌과 보리 중에서 보리는 그냥요 가벼워요. 가볍죠. 그러면 보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셔도 공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리를 한다면 자 우리가 국지 원료 그 지역만 편제로 나는 원료는 원료지가 낮다는 거죠. 원료 산지로 가자 지향이고 그다음에 보편 원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입니까? 이 소비지 시장에도 물과 공기가 있죠. 그럼 시장지로 가자는 거고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그럼 원료 산지로 가자는 건 그냥입니까? 원료 무게가 무겁습니까? 무겁죠. 그래서 원료하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은 가볍지만 원료가 무거워요.
그러면 일로 가면서 중량이 점점 증가합니까? 중량이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소 산업. 그다음에 보편은 이 시장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제품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럼 우리가 원료가 가볍고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 제품 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중량이 감소해요. 점점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증가하는 산업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원료 지향 갑니다. 원료 지향은 제가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멘트 공업.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꽁치 통조림은 그냥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바로 잡아갖고 통조림 만들어야 되죠. 여기 부패하기 쉬운 원료 같은 거, 냉동산 공업. 편제입니다. 국지 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원료잖아요. 원료 지향으로 가야 되고. 자, 시장 지향은 어떻죠? 시장 지향은 중량이 감소해요. 중량이 증가 산업이에요.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건 물건 공에 많이 들어가죠. 부패하기 쉬운 완제품은 제빵 같은 거예요. 빵 같은 거. 빵 같은 건 그냥입니까? 상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소비지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편 원료란 자체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건 공기니까 당연히 시장 지향에 입지하는 게 낫죠. 이해 가셨습니까? 원료 지수는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잡아드리고. 노동 지향형은 미숙용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임금 지역에 있어야 돼요. 저임금 지역에 있어야 돼요. 저임금 지역에 노동력을 확보하고 집적은 아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수송비 비중이 적고 동그라미, 기술 연관성이 높은 동그라미, 자동차 산업. 자, 우리가 자동차와 연관되는 업종이 타이어나 유리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어야 돼요. 거기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되죠. 수송비 비중이 적고 연관성이 높은 산업끼리 같이 모인다는 것을 집적이라고 하고, 자유입지는 그냥 나중에 원료 수가 1인인데 그냥 아무데나 입지해서 제품의 수송비가 비중이 작고 수송비가 입지 요인에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제가 아까 171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에서부터가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이제 이 상업입지의 스타트를 끊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 이론이라는 걸 전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시험 문제는 거의 배정이 돼요. 상업입지론. 그래서 이제 크시라고 할게요.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중심지 이론.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심지하고 배우지라는 게 달라요. 중심지는 점포가 있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상업지죠. 우리 학원이 지금 여기 점포가 있죠. 근데 배우지라는 것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배우지. 그래서 배우지라는 것은 힌터랜드, 고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상권. 그래서 상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학원이 중심지라면 상업지라면 여러분들이 계신 여기 주거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학원을 차릴 때 원장님이 상권 분석을 안 해야 돼요? 상권 분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권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오시지 저쪽에 있는 경기도 쪽에 있는 분이 안 오죠. 상권의 획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상권의 규모가 커야 되고 인구가 많아야 되면 소득수준이 높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가 말한 게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중심지의 성립 요건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와줘야 할 인원수가 최소 요구치거든요. 최소 요구치.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어요. 그럼 현상 유지는 안 해줘야 돼요? 현상 유지는 해줘야 돼요.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된답니다. 아까 정상이윤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 근데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짜장면도 배달거리가 없어요? 배달거리가 있어요? 있죠. 만약에 여기가 이마트가 근처에 있다면 여기 있는 이마트까지 저기 경기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지불하고 최대 가겠다는 거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더 넓어야지만 매출액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건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얘는 이제 이 중심지의 계층이 이 소비자를 포섭하는 게 다수에 대한 중심지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집 앞에 동네 슈퍼는 가깝죠. 그걸 저차 중심지라고 하고요. 좀 가면 중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어요. 자, 대형마트는 그냥입니까? 더 멀고 규모가 큽니까? 그죠? 다양한 기능을 하죠.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나 시식이 불가능하죠. 오늘 한번 해보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대형마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쇼핑도 가고 시식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어요. 자, 대학교가 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고 규모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집 앞엔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이 있고 시청은 어떻게 돼요? 멀지만 규모도 크지만 서울엔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동사무소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저차에서 이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게 피라미드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차길은 그냥입니까? 거리가 뭡니까? 저차가 가깝죠. 그래서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상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좌측 밑에 170페이지. 제가 배우지가 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포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럼 이 인구 밀도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면적이 클수록 좋죠. 고객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크리스탈러 이론으로 갈게요. 자, 갑니다. 크리스탈러의 그냥이에요.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럼 좀 전에 이 도시의 수, 규모, 분포와 기능에 따라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중심지의 유형이 별표집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지금 고차가요. 거리가 더 가까워요? 더 멀어요? 저차가 가까웠죠? 아니, 고차가 대형마트가 시청이 더 멀잖아요. 저차 가깝고. 그럼 고차가 그냥입니까? 규모도 더 큽니까? 다양한 기능을 하죠. 저차는 규모가 작고 단순하고요. 자, 서울은 시청이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는 많잖아 말이야.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수가 줍니까? 이게 그냥이야 피라미드형이야. 그죠? 이해 가셨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만약에 저차가 중차 옆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차가 고차로 갈 수는 없죠. 찌그러진단 말이야. 너무 끌어당김이 크니까. 그럼 리을 중차 옆에 포용하는 중심지의 수는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분포가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밑에 고차 저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고차와 저차 중에서 어떤 게 그 상권이 커요? 고차. 중심지 수는 작죠? 간격이 넓고요. 최소 요구치가 더 크겠죠. 제한도가 더 크고 시청, 백화점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까 중심지라는 건 어떻죠? 점포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죠. 자, 그럼 여기가 중심지예요. 그죠? 여기 개신국이 배우지라면 제가 너한테 재화를 공급해요. 서비스를 제공해요. 여기 장소. 자, 최소 요구치입니다.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됐어요. 그럼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요 최소한의 고객 수예요. 고객 수죠. 그걸 이제 갖고 최소 요구 범위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형만 놓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소입니까? 최대한의 공간적 범위입니까? 기꺼이 통행하는 최대한 거리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기 이제 적어놔 보세요. 얘는요 수요가 제로인 지점이라고 적어놔 보세요. 제로. 수요가 1이에요, 제로예요. 그럼 판매량이 없다는 얘기죠. 재화의 도달. 그래서 제로인 지점까지가 재화의 도달입니다. 중심지 성립 조건 어떻죠?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이 내에 있어야겠죠. 그죠? 자, 지금 봐봐. 여러분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최소의 고치는 그냥입니까? 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제어의 범위가 최소의 고치부터 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불성립된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지 마세요. 오른쪽 안 나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 이론을 받아들이냐가 허프거든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76페이지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176 가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가 어디에 제가 점을 가시냐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있어요? 자, 지금 이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수요자의 분포로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으로 봤어요. 근데 허프는 수요자의 분포를 보는 게 아니라 수요자 하나하나의 개성을 봅니다. 개성을 보고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간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지금 허프의 중심지로는 수요자의 행태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보세요. 행동과 태도, 개성을 분석했죠. 거시적입니까? 미시적입니까? 미시적이죠. 찾았어? 더 세부적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이야 소비자를 강조해.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비자라면 가장 먼 것을 선택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겠어? 선택하죠. 니은번이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니은번에 벼 쳐보세요. 고차는 뭐 대형마트일수록 수정 가능성이 더 확대되는데 니은번 찾으셨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고차가 적당한 거리에 있고 저차가 우리가 앞에 있다면 자, 얘가 했던 이론은 대형마트가 등장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얘가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동네 슈퍼 같은 경우는 냉장고나 가구 같은 거 안 팔죠. 근데 이마트 가면 그냥입니까? 냉장고 팝니까? 팔고 여러 가지를 팔죠. 껌 하나 사러 이마트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목적 구매 여행을 간다면 카트에다 여러 가지를 끌어서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저 차를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 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가능성이 크죠. 이 개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시면 174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174페이지에 가시면은 제목이 뭐냐고 되어 있냐면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서 만류 인력. 학교 다닐 때 중력 모형을 배우셨죠. 그죠?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질량 고배는 비례하고 질량 고배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반비례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심지 이론이었어요. 무슨 이론이었다? 중심지. 제가 지금까지는 만류 인력이라는 걸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모형이라는 것은 만류 인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끼리는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있습니까? 그럼 상권이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력 모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네일리라는 학자가 처음에 이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매 인력입니다. 소매 인력 법칙. 인력 동그라미. 자, 그러면서 그림을 보시는 게 좋아요. 밑에 보시면 A 도시와 B 도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도시하고 B 도시를 봤을 때, 자, 들어보세요. 여기가 4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라면 당연히 크기가 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죠. 만약에 C라는 걸 주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요즘은 안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100명이 있대요. 근데 거리를 봤을 때 여기가 1km고 여기가 3km면 당연히 A 쪽으로 많은 인원이 갈 거란 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따졌다는 것은 2개 도시만 따졌어요. 몇 개 도시만 따졌다? 2개. 그래서 상권의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 개예요. 딱 2개의 도시예요. 2개 도시만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두 개만 가지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상거래, 그 상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구를 끌어당길 상권에 대한 흡입력, 또 우리가 유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유인력은 자 인구가 적어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럼 인구가 많으면 끌어당기는 유인력도 세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럼 거리의 제곱이라는 자체는 이건 이제 평지라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물리적 거리가 이 제곱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은 이게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라고 나와요.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얘는 그냥입니까? 밑에 의의 중력 모형입니까? 중력 모형이고 두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크기를 이제 우리가 인구로 생각했어요. 그 크기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크기에 비례한다. 또 인구라고 할 수 있고 크기라고 나왔었어요. 그럼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니은번 체크.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그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얘기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게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인구가 올라갔고 거리 제곱이 내려갔죠? 찾았습니까? 이게 유인력이 큰 쪽으로 많이 쏠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이제 얘는 상권의 경계 지점을 얘기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얘는 3번 상권의 경계 지점을 분기점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분기점을 처음으로 그냥 구분만 학자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 A 도시가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4만 명이라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죠. 끌어당긴 힘이 같은 게 분기점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100명 있으면 50%, 50명, 50명 가겠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A 도시가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1만 명이면 자 그냥입니까? 이 분기점은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죠? 그런가요? 근데 오히려 이쪽이 가깝다는 거죠. 작은 쪽에.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요거는 50대 50이니까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런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100명이 있으면은 여기 50명, 여기 50명 간다는 겁니다. 그냥입니까? 끌어당김이 같습니까? 같은 게 여기서도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왜일까요? 그냥입니까?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커서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 분기점은 작은 도시 가까워요. 어떤 도시 가깝다? 작은 도시.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저자가 A와 B를 적어놨죠. 그럼 제가 큰 도시가 가깝다 그랬어요. 분기점이 작은 도시가 가깝다 그랬어요. 작은 도시가 가깝다 그랬죠. 보고 있나요? 그럼 A와 B가 같다면 중간에 오죠. 근데 우리가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그냥입니까? B에 가깝습니까? B에 가깝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 보세요. 이 분기점의 상권의 경계점은 끌어당기는 구매 영향력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얘는 이해가 갔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해 갔죠? 아 진짜.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죠? 여기가 50대 50은 500명, 50명, 50명 가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중앙에 와 있어요. 작은 도시 쪽으로 가까워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 이쪽으로 쏠려 나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작은 쪽에 가깝다. 어느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이렇게 체크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컨버스라는 분기점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에 참고해. 찾았어? 오른쪽에 오른쪽 찾았어요? 그럼 컨버스는 뭘 얘기하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얘는 이걸 잰 게 아니라 처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럼 거리를 쟀나요? 그냥 구분만 했나요?
공부만 했는데 얘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공식을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시죠? 컴파스는 재는 거잖아요.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그 거리를 쟀습니까? 됐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그냥요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오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949년 컨버스가 네일리 법칙을 수정해서 분명히 제가 두 개만 있다 그랬죠? 위치한 소비자를 유인함에 있어서 두 도시 간의 경계를 구하는데 그냥입니까? 공식을 만들었습니까? 그럼 거리를 쟀다는 얘기예요.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두 도시의 구매 영향이 같은이라는 단어 있어요? 또는 없어요? 같다, 다르다. 같죠? 그게 50대 50이 같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넘겨보세요. 허프라는 애가 있거든요. 허프. 자, 허프에 확률 모형이 있고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이제 허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점점 발전이 돼요. 발전이 되는데 허프는 확률 모형을 얘기를 해요. 확률 모형. 자, 그래서 모든 다 시발점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죠? 가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 이리 와보세요. 제발. 얘는 그냥입니까? 딱 두 개 도시밖에 없습니까? 근데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죠. 대답해봐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수가 될 수 있고 두 개 도시가 아니라 이 대도시 안에 점포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인구도 많고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쏠린 유인력이 세다는 얘기죠. 근데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강이 있으면 자연적 장애인이 있으면 어렵죠. 그걸 가지고 얘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딱 두 개밖에 없습니까? 두 개. 근데 얘는 그 대도시에 인구가 여기 100명 있으면 자, 우리가 마트가 이마트만 있어요? 홈플러스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냥이야 롯데마트도 생겨요. 그럼 얘는 두 개입니까?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아까 상권 단위를 쟤는 도시 단위로 갔는데 얘는 상권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쟤는 소매 인력인데 얘는 소매 상권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매장 면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자, 아까 흡입력이라는 유인력은 아까 쟤는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했습니까? 인구. 근데 얘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돼요?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힘들죠. 근데 쟤는 제곱이 평지인데 얘는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 승이라는 자체는 자연적 장애운을 생각한 거거든요. 시간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거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롯데마트로 갈 시장의 점유율을 따져본 거예요. 따져서 자 갑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유인력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만약에 30이고 얘가 20이면 얘가 50이래요. 그럼 전부 합치면 10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합치면 2가 30, 롯데 홈플러스가 20, 롯데마트가 50이면 50만큼 끌어당긴 시장 점유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50%. 그럼 50%가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두 개입니까? 다수의 점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개만 나왔다가 세 개가 나왔어요. 그래요? 얘는 도시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로 갔어요? 인구로 봤나요? 매장 면적으로 봤나요? 마찰 계수로 본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174로 가시면 자, 적으세요. 얘는 산이 있거나 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그 밑에 문제점 있나요? 그럼 두 도시 간, 딱 두 도시예요. 별다른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산정했죠.
근데 실제로 그냥요,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강이 있을 수도 있죠. 대답해 주세요. 주민들의 구매 습관도 있는 거죠. 그걸 비판할 자가 허프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넘기시면은 페이지 176 가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허프는 소도시예요, 대도시예요? 쇼핑센터를 결정하죠. 확률 모형, 중력 모형인데 어떤 지점에서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를 갈 확률이라는 게 소비자와의 점포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경쟁하는 점포 수가 적어야 되죠. 쇼핑센터 크기가 커야겠죠. 그러면 2번 별표. 봐봐. 내가 네일리와 컨버스는 2개만이었죠. 얘기 좀 해봐요, 이제. 2개죠. 근데 허프는 2개입니까? 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 인력을 수정 보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매 점포의 고객 흡입력은 매장 규모에 비례하죠. 그다음에 따라서 마찰 계수. 그게 2가 되는 게 마찰 계수 2가 시간적 거리가 되거든요. 제곱이 반비례하고 허프 법칙은 도시의 인구 규모 대신에 상가의 매장 면적으로 규모를 본 거죠. 그렇죠? 제곱으로 봤나요? 마찰 계수로 봤나요? 그 시간 거리를 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따와갖고 소매 상권 단위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률 모형이라는 것이 소매 인력이라면 소매 상권에 대한 것을 갖고 따진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갈게요. 솔직히 부동산 학교는 그냥입니까? 학문입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할게요. 아까 제가 이 크리스탈로는 여기에 뭐 끌어당긴 힘이 없었죠. 따라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중력 모형입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물체끼리 끌어당긴 힘이 있습니까? 이게 있죠. 그래서 얘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서로 유인력이 있습니까? 유인력이 있죠. 그럼 자 할게요.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도시 단위로 갔습니까? 딱 몇 개로 갔죠? 2개로 간 거죠. 결정론적으로 간 거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 크기에 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바꿔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아까 상권의 분기점은 그 끌어당기는 구매력이 같죠. 자, 따라서 작은 도시에 가깝다. 왜? 같으면은 중앙인데 작은 쪽에 50, 50 가는 게 얘가 멀어도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걸 구분한 학자는 네일리예요. 근데 컴파스는 그냥입니까? 그 거리를 쟀습니까? 공식을 만든 거죠. 위치를 잰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 둘은 그냥입니까? 딱 2개로만 봤습니까? 2개예요. 그 안에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다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확률 모형을 주장한 거죠. 그럼 얘는 상권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어요? 하나의 점포 단위로 갔어요? 상권을 분석한 거죠. 매출액 같은 걸 산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인구에 비례해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이에요?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면 2인데 3이면 3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산이 있으면 많이 걸리니까 시간 거리를 따준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요 유인력을 따지면 30, 20,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이니까 얘가 50% 끌어당긴다는 거죠. 50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야매 쪽으로 갈게. 자, 따보세요. 확률. 히읗 들어갔죠. 그럼 허프에도 히읗 들어갔죠.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찍으셔야 돼요. 가는 대로 가요. 알겠습니까? 합격 시켜줄게요. 따보세요. 분기점. 따보세요. 컨버스. 분기점 비읍 들어갔죠? 이렇게 되고. 따보세요. 인력. 네일리. 비슷하죠? 이게 비슷하다고 해요, 그냥.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죠? 허프.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인력 나오면 네일리 찍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이 다 그냥입니까? 만류 인력입니까? 만류 인력이에요. 만류 인력을 따져서 그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근데 까놓고 얘기하시면 여기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네일리하고 허프의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계산은 지금 잡지 마시고 3, 4월 달에 계산 문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유인력을 구하는 자체를 알아야 되죠. 유인력을.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가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야매가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동영상 들으신 분도 들으시면은 계산도 그냥요 이론이 돼야 돼요. 돼야지만 이론을 알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요. 넘겨볼게요. 다 쓸데없어요. 다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그거만 나오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넘기시면은 다 쓸데없고 자 갑니다. 뒤에 파트로 가시면은 교재 185페이지까지 한번 끌어보세요. 185로 가시면 185페이지 가시면 점포의 종류와 입지라는 게 있나? 별표 3개 치세요. 3개.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2006년도에 그 에듀나인을 강의하다가 박사를 다 못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를 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학교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학원 강의를 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킬이 좀 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기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학개론 강사 중에서 처음으로 박사를 받고 교수로서 출제를 해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출제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강의하는데 강의를 못해요. 근데 제가 민간 자격증 출제를 해요. 출제원들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 객관식에 딱 나오기 좋은 파트가 여기거든요. 지금 찾으셨습니까? 입주 유형이 4가지가 있고 상품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입지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입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들어갑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가. 그죠? 자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 있어서. 185 갑니다. 그래서 입지 유형이 있어요. 입지 유형. 입지 유형.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강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재수생분이 그런 어떤 좀 친해지시면 교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냥입니까?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출제되는 게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으로 가니까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한 걸 그냥 흘리지 마시고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입지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소재 위치죠. 소재 위치. 그래서 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심. 집은 따라해보세요. 모인다. 아까 집이라는 게 모이는 거죠. 집합 이렇게. 심은 도심입니다. 그럼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할까요? 도심이죠. 백화점은 외곽에 있어야 돼요? 도심에 있어야 돼요? 도심에 백화점 잘 나옵니다. 백화점하고 기금속점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래서 갑니다. 그럼 집심은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하다고요? 도심에. 그 배우지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백화점이 있어요? 보석점이라는 게 있죠? 이 2가지. 그 다음에 집재라는 것은 집은 모인다, 쟤는 있을 제자인데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유명 가구단지가 모여 있는 거 보시죠? 자, 공구상 같은 것도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건 동일업종끼리 모입니다. 그럼 동일업종끼리 서로 모여 있는 거는 집심이에요, 집재예요. 집재.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구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공구상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공구상. 근데 중요한 것은 산재성은 이게 흩어질 산자예요. 그럼 모여있을수록 유리해요? 흩어져야 유리해요? 자파점 같은 경우는 여러 물건을 파는 거고 세탁소 같은 게 이제 흩어져야 되죠. 이 2가지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산재라는 건 그냥입니까? 동일업종끼리 흩어져야 유리합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 자파점, 세탁소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세탁소는 모여 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되죠. 다리미 하다가 옆에 어떻습니까? 신장 개업하면 그냥입니까? 다리미 갖고 나갑니까? 무기가 있죠.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가위 갖고 나가죠. 그냥 웃기려고 했어요. 자, 근데 밑에 국부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국지적이라는 얘기예요. 국부적이라는 것은 자, 동일업종끼리 모이긴 모이는데 그 지역 국지적으로 모여요. 자, 여러분들 농기구점은 농사짓는 기구인데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자, 어구점은 물고기 잡는 거는 어촌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시험 문제 국부적 중심지라는 게 나와버려요. 따라서 국부적. 국부적 집중성을 아예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농기구점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갈게요. 다 우리가 동업종인데 하나만 동업종이 아닌 게 집심은 동업종이에요. 도심에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모이는 거고 다 모이는 건데 그냥입니까? 산재성만 흩어집니까? 흩어지죠. 그다음 상품의 종류입니다. 상품의 종류는 구매 관습에 따라 틀려요. 상품의 종류. 구매 관습입니다.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차가 가까이 있었죠. 주로 우리가 가정용이나 고객이 주구가 많고 인근 지역이 많죠. 도심 지역 상업 지역이 없고요. 자, 선매하고 전문을 묶어보세요. 얘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선매품점하고 전문품점. 전문품점. 이 선자가 고르선자예요. 그래서 얘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비교 구매. 전문품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 선매 갑니다. 선매는 그냥입니까? 비교하면서 구매합니까? 그럼 고객의 가격 스타일 품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중차나 고차가 있고 편의품에 비해서는 가격 순위 비율이 높고요. 구매 횟수가 좀 적죠. 가구점이 가구가 집집마다 다 취향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표준화되기가 어렵죠. 전문품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그죠? 그건 선매예요, 전문이에요. 그죠? 명품 같은 건 가격 수준이 높죠? 유명품 같은 거. 주로 고차가 있고. 자, 비싸니까 구매 결정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자주 사는 게 아니니까 구매 빈도는 낮겠죠? 이윤이 높고, 고급이라는 게 다 이제 명품 같은 걸 얘기한다. 여기 위주로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찍어 드려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다 쓸데없고, 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페이지 1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91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자 선정된 대안부지의 부지방법에서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밑에 191페이지 밑에 양가로 2번 찾으셨어? 아니 지금 191페이지에 양가로 2번 찾으셨습니까? 별표 한번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 선정된 부지, 그러니까 가능매상고를 이제 추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가능매상고 추계 방법이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가능 매출액에 대한 추계 방법입니다. 추계 방법. 그래서 우리가 비유중해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요. 중회. 자 비율법은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롯데마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있죠. 그럼 안에 소득순위 낮아야 돼요? 소득순위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구에 우리가 생필품에 대한 지출 가능액이 만약에 10%다. 그럼 100억이라면 10%를 차지한다면 10억 먹겠죠. 따라서 비율법. 갈게요. 가장 주관성이 개입돼요. 그러면서 가능 거래 지역을 확정한다고 돼 있죠. 1인당 주민의 소득을 추계하고 거래 지역의 지출 가능을 추계한 다음에 지출 가능의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비율법이다. 그래서 거래 가능을 확정한 다음에 1인당 주민 소득 추계, 지출 가능 금액 추계해서 하는 것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유추법이라는 것은 자 만약에 홈플러스라는 데가 유사 점포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매출액이 다 공개되니까 유사해서 유추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유추법. 그럼 유추법이라는 자체는 비유 중에 다른 점포에서 가져와서 내 거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같은 회사 내에 다른 점포나 유사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 지역과 고객 분석을 한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한다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내 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 온 겁니까? 가지고 오고 중력 모형은 자 지금 봤던 허프 이론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허프는 일로 와보세요. 아까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으로 갔습니까?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지 끌어당기는 힘이 많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에 20명 온다면 여기다가 판매한 금액을 곱하면 매출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력 모형. 지금 만류 인력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두 물체 간의 인력은 질량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배우셨죠? 대상 점포의 매상 가능 매상고예요. 중력 모형은 같은 지역사회 다수의 경쟁업체가 입지합니다. 아까 허프가 다수였잖아요, 그죠? 각 점포의 이론적인 매상고를 결정합니다. 자, 근데 봐봐. 이론 쪽과 실제가 맞아야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종 이미지 개수로 또 수종하는데 참고하시고 회귀 모형입니다. 회귀 모형이 많이 써요.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SSM에 대한 기업 슈퍼마켓 썼는데, 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따라해보세요. 독립 변수. 독립 변수고, 자, 영향을 받는 변수를 따라해보세요. 종속 변수. 그럼 매출액을 지금 알고 싶죠? 매출액을 알고 싶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독립 변수를 봤을 때, 자, 이마트의 매출액을 내려면 그냥입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야겠죠? 그런 걸 봐요. 그래서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한다고 돼 있죠? 그 매상고가 제가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종속이고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이었죠. 그러니까 다중회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를 따진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체크리스트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수미 양자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보조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체크리스트 활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2번에 주로 규모가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유추, 중력, 회계 모형을 사용하거든요. 예비적 검토 수단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대상 점포의 추계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보조자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위에 대표 예제 문제가 12회 때 나오고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회계 분석이 나오는데 들어가 볼게요. 가봅니다. 가.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고는 거래 지역의 크기, 접근성, 소비자의 지출 능력, 경쟁력, 통일력, 가치성, 매장 이미지, 시장 점 등 여러 요인과 밀접 관계가 있다는 건 틀린 건 아니죠. 자,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은 따보세요. 비유중회. 4개가 다 들어갔죠? 지금 193페이지의 대표 예제 문제 보고 있어요? 자, 다 매장용 부동산에 대한 체크리스트 활용은 사전적 예비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안부지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력 모형은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와 이론이 안 맞으면 수정 이미지 개수로 그 차이를 우리가 따져보겠죠? 그런가요? 자, 마가 틀렸어요. 회귀 분석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경쟁 점포의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게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 점포입니까? 대상 점포입니까? 대상 점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상 점포를 구하는 것이지 경쟁의 점포의 예상 매상고를 추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가 틀렸고 가나다라가 맞고 1번이 정답이거든요. 체크하셨죠? 근데 이건 12했다라는 것은 그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그냥 이 문제로 이건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아예 안 해버리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근데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됐다 잘 나오는 걸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교재로 가시면은 196페이지로 가시면은 입지계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여긴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른쪽 경제기반 순수도 한 번 나왔는데 이 경제기반 순수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3, 4월 달에 해드릴게요. 입지계수 있어요? 별표 몇 개 쳤죠? 2개 쳤나요? 그럼 전 페이지 가셔서 용어 정리를 한번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도시경제기반이론의 입지계수와 경제기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자,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울산은 자동차가 유명하죠? 거제도는 조선소가 유명하고. 근데 거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가 경기도 이천시 아시죠? 이천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반도체 산업이에요. 그죠? 하이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SK로 넘어갔거든요. 그죠? 그럼 요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그죠?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바깥으로 이제 수출하는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 이 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이 고용 인구가 많아지거든요. 이게 좀 해보세요. 그럼 이 지역에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부동산 수요도요. 늘어나죠.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안에 그냥입니까? 식당들도 많아집니까? 많아지고 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내수 시장을 비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이 잘 되면 비기반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 하이닉스가 이천시에 특화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는 것을 따라서 입지 개수거든요. 그 밑에 195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기반과 비기반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이닉스가 그냥요 기반 활동이에요. 수출하는 부분이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식당 같은 건 기반이었어요? 비기반이었어요? 당해 지역에 그 지원하는 활동들이죠. 그런가요? 그럼 여쭤볼게요. 어떤 게 잘 돼야 돼요?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이 영향을 주겠죠. 그런가요? 그 넘기시면 지금 입지교수에다 별표 2개 쳤어요? 저 믿으세요?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가 나온다? 계산. 그래서 우리가 입지계수라는 게 무조건 뜹니다.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얘가 특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입지계수라는 우리가 이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LQ. 자,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지역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이 중요해요. 그 지역. 그래서 항상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럼 대구에 섬유 구성비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를 차지하고 전국은 섬유를 따졌을 때 전체를 봤을 때는 만약에 10%가 밖에 안 된다면 얘 크기가 2가 되거든요. 그 항상 분수는요 1보다 커야지만 기반 산업이 되죠. 그죠? 밑에 가시면 1보다 큰 게 그냥입니까? 수출 기반 산업입니까? 근데 만약에 LQ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요 비수출이에요. 비기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LQ가 1이라는 것은 자급자족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네들이 알아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산 방식이 중요하고 이건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전국이 내려가죠? 근데 전 산업이 있으면 특정 산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 고용됐는데 20명이 섬유 산업에 고용됐다는 건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구성비가 되지만 고용 인구 비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국에는 전 산업이 우리가 1000명이 고용돼 있는데 자, 거기서 섬유 산업만 봤을 때는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10%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밑에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계수를 구하시오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지역이 올라갑니까? 전국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 A하고 B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부동산 산업이 있고 기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전체가 있죠? 그럼 자, 요거 100 합치고 100하고 200 합치니까 전체가 그냥입니까? 300이 됩니까? 300이 되고 400에다가 밑에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00이니까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6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전국은 어떻죠? 전국은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야 되죠. A, B 지역이 다르니까. 그러면 100하고 400을 더하면 500이 되나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200, 200 더하면 얼마가 되죠? 400이 되고 300, 600 더하면 900이 되죠? 자, 그러면 LQ라는 건 보세요. LQ라는 것은 자, 전국이 올라갑니까? 지역이 올라갑니까? 지역이죠. 지금 이 문제가 그냥입니까?
A 지역입니까? 그럼 A 지역만 따지면 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A 지역에 지금 부동산만 보는 거잖아요. 뭘 본다? 부동산.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체에서 지금 전체가 300에서 얼마죠? 100이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300분의 1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 전체가 얼마죠? 900에서 부동산이 500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900분의 500 해도 되겠죠? 자, 이거 푸는 방법은 다 틀린데 이거 지워줄 수 있죠. 근데 학교 다니실 때 왜 내항과 외항에서 3, 5, 15가 일로 오고 요 9가 올라가거든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0.6이 되죠. 얼마가 된다? 0.6. 찾으셨습니까? 그럼 0.6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비기반 산업이 된다는 거죠. 이건 거의 시험지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출을 왜 계산을 해드렸겠어요?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전국이 올라가요? 그 지역이 올라가요? B 지역입니까? A 지역입니까? A 지역은 전체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죠? 300에서 100이 부동산을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런가요? 전국은 얼마죠? 900에서 500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또 우리 중간중간 라인에 기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하는데 지금은 또 이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송수는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기반 송수는 지금 보지 마세요. 그래서 경제 기반 송수는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가시면 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체가 저녁 반부는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에 하고 보통 이제 제가 요약집으로 다른 데는 강의하는데 기본서로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이 기본서를 3번 돌아요. 3번.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3번 돈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 난이도가 있습니까? 난이도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3, 4월 달에 가서는 안 했던 부분에서 조금 깊게 갈 거고 5, 6월 달에 가서는 가는데 거의 안 나온다는 부분은 아예 잡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하는 이론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학개론이 어려운 게 학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를 강조했잖아요. 의뢰인이 와서 리카도는 공인중개사 내가 하는데 의뢰인이 와서 비옥도는 누가 강조했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학개론은 실무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1차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돌려보세요. 돌려서 계속 돌리셔서 실력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고 이제 제가 이런 계산 문제라든지 아까 이렇게 레일리랑 허프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아까 버제스의 이론이 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안에 기출문제 지문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있어야 저희도 강의하기가 편하거든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하다 보면은 그 지문이 익숙해야, 그죠? 되니까 일단은 약간 그 보완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프린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요약에 대한 암기 프린트를,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돌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40문제에서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 자체는 거의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 같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 판은 너무 힘을 빠지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그냥 하신 다음에 3, 4월 달에 가서는 조금 이제 살을 붙일 겁니다. OX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